19세기 영국 미술계에요.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반항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파엘 전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화가 몇 명 모인 그런 그룹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규칙 다 거부하고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찾겠다 하면서 모든 걸 걸었던 진짜 열정적인 투사들이었죠. 아니, 그림 한 점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극찬이랑 혹평을 동시에 받으면서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논란과 아름다움, 그 한가운데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모든 반란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 라파엘 전파라는 젊은 예술가들이 도대체 왜 기존의 모든 것에 등을 돌려야만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영국 미술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영국 미술계는요, 왕립 아카데미라는 아주 거대한 권력이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아카데미에서는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의 이상화된 스타일, 그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막 강요했어요. 예술이 영혼을 잃고 그냥 박제되어가는 그런 느낌의 시대였달까요? 바로 이렇게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판을 뒤집을 비밀 결사대가 딱 하고 탄생합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 존 에버레트 밀레이, 그리고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7명의 젊고 머리 좋고 또 반항기 넘치는 예술가들이었죠. 이들의 목표요? 딱 하나였습니다. 기존 예술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자, 그럼 이 반란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사명을 내걸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름이 라파엘 전파, 영어로는 Pre-Raphaelite Brotherhood, 줄여서 PRB인데요. 이게 라파엘로를 싫어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이들이 거부했던 건 라파엘로 그 자체가 아니라 라파엘로 이후에 그의 스타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면서 생긴 그런 딱딱한 규칙이랑 관습,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형제단은 4가지 원칙을 비밀리에 맹세합니다.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첫째,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연을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자. 셋째, 옛 거장들의 진지한 태도를 배우자. 그리고 넷째, 무엇보다도 정말 끝내주게 좋은 그림을 그리자. 결국 이거죠. 가짜 말고 진짜를 그리자. 자연을 스승으로 삼자. 기교보다는 진심으로 최고의 그림을 만들자 하는 순수한 열정.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들의 이런 뜨거운 이상이 드디어 캔버스 위에서 그림으로 딱 나타났을 때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그림, 존 에버렛 밀레이의 부모님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1850년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야말로 라파엘 전파의 아주 야심찬 선언문이었고 동시에 곧 닥쳐올 어마어마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당시 반발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 한마디면 딱 설명이 됩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 그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비천하고 혐오스럽고 역겹고 반감을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신성한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노동자로 그릴 수 있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은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림 속 성스러운 가족에게서 어떤 신적인 아름다움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라파엘 전파가 보여준 건 뭐였죠?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상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름진 손, 먼지 쌓인 지저분한 작업장, 너무나 평범한 얼굴,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정말 추하고 충격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주제만 다룬 건 아니었어요. 라파엘 전파는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작품 속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캔버스로 옮겨오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이 그림. 지금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로 꼽히는 밀레이의 오피리아죠. 이 오피리아 그림 뒤에는요, 이 사람들의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델이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분이었는데 물을 따뜻하게 데우던 램프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차가운 욕조 안에서 몇 시간씩이나 포즈를 취하다가 결국 심한 폐렴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림에 보이는 저 식물들 하나하나 전부 실제 자연을 보면서 몇 달에 걸쳐 그렸다고 하니 그 집요함 상상해 가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철학, 그 중심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긴장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파엘 전파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매력인데요.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주 꼼꼼하고 과학적으로 관찰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복고지, 그러니까 중세주의가 있어요. 과거의 전설이나 문학, 기사와 귀부인이 나오는 낭만적인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그림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비현실적인 과거를 꿈꿨던 거죠. 정말 기묘한 결합 아닙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려는 마음과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예술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죠. 결국 이 사실주의의 길과 중세주의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형제단의 발걸음은 엇갈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라파엘 전파 형제단이 함께한 시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짧고 굵었던 반란이 후대 미술사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그들이 뿌린 씨앗이 여러 곳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1850년대에 형제단은 흩어졌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았죠. 1860년대에는 윌리엄 모리스에게 영향을 줘서 미술 공예 운동으로 이어졌고요.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유럽 상징주의의 중요한 선구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창 시간이 흐른 1970년대가 되어서야 비평가들과 대중들이 라파엘 전파가 정말 대단했구나 하고 그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한때는 추하다, 신성모독이다 라면서 그렇게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작품들이 지금은 미술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시간은 그들의 반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준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150년도 더 지난 이 그림들 앞에서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던 그들의 진실함,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한 그 순수한 갈망, 그리고 낡아빠진 틀을 과감하게 깨부수려 했던 그 용기. 어쩌면 바로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지금도 마음속 깊이 동경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파엘 전파의 이 아름다운 반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